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연소시킨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들끼리 새롭게 결합하거나 다른 결합으로 바뀌면서 일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복습을 안 하잖아? 솔직히 몰라.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보세요. 열이란 무엇인가? 이거 봐. 복습 안 하잖아? 이 망하는 거야. 진짜 핵심 한 단어 있어. 평형. 와! 예스! 진짜 1탄에서 네.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평형. 평형. 균형을 이룬. 열량. 이거 기억나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네. 1탄 성공한 거죠. 근데 왜 연력학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걸그룹 케플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문학이나 예술적 교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를 모르면 무시당한단 말이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케플러 3법칙 이러면은 몰라 이 미친. 교양과학은 모르면은 당연한 거, 알면은 너드. 근데 인문학이나 철학에서의 어떤 개념들은 모르면은 무시를 당하니까 네.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교양과학 시리즈, 연력학, 전자기학, 고전역학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네. 시도한 첫 번째,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연력학을 골랐다. 네, 실제로 케플러라는 그룹 두 분 나오셔갖고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위대한 천문학자로부터 따온 걸그룹이고요. 네. 새로 나온 갈릴레오라는 앨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케플러의 갈릴레오는 동시대 천문학자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정말 위대한 앨범이죠. 그래서 안될과학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학술적이면서 교육적인 측면의 접근은 아닙니다. 이 교양과학 시리즈가.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대충 이게 뭔지 감을 잡는 겁니다. 뭐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선까지 가는 거가 목표인 거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력학이라는 걸 수식 없이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연습 문제 풀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러면 볼 거냐고.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곡이 많이 돼 있다. 연력학, thermodynamics. 연력학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에너지, 열, 일, 엔트로피와 과정의 자발성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 근데 사실 사전적 정의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우리는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야. 너무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해가 가는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뭔지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네. 시스템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동아리 같은 거다. 동아리의 어떤 부분일까요? 남녀가 좋아. 뭐 서로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야. 동아리의 약간 그런 시스템과 와. 다를 게 하나 없다. 와, 하조님 폼 미쳤다 진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나 상호 의존을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집합체가 바로 시스템이다. 네. 연력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평형. 평형. 평형이라는 게 사실 연력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 마치 평형 상태인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미세한 상황에서는 평형 상태가 아니지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평형 상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연력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온도나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주 작은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일단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연력학에서는. 무시를 하지 않으면 절대 평형이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연력학에서는 평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물리학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야 돼. 네. 이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겠다라는 게 연력학인 거죠. 연력학 덕분에 우리는 평형 상태라는 걸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평형 상태를 이룬 시스템, 이것을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평형 상태를 벗어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력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평형 상태를 벗어난 거를 또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력학의 위대한 점이다.
연력학의 아버지 루트비히 볼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볼츠만 형님의 특징, 볼츠만은 절대 참지 않지.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핵심을 관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형님은 연력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플로지스톤이라고 산소로 작동하는 연소의 원리를 라부아지에가 등장해서 설명을 하죠. 과거에는 이 플로지스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가 산소라는 게 발견되면서 라부아지에 덕분에 이제 연소의 원리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요. 여기서 이제 화학이라는 과학의 한 분야가 정립이 됐고요. 기존까지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연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면서 연력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열기관도 만들어졌고요. 연력학을 이용한 기계가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됐다. 사실상 연력학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없다. 연력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에너지. 연력학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학문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로 인지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에 연력학은 적용이 됩니다. 가장 익숙한 에너지는 열에너지다. 열 에너지는 에너지지만 열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씀도 1탄 때 드렸죠. 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네. 열 에너지를 측정한 것은 온도고요. 열 에너지의 양은 열량입니다. 이렇게 지난 1탄 때는 개념들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또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일은 무언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전부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에너지가 많아.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 얼마나 많아 에너지가. 이거를 이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딱 해서 쫙 모아서 일로 설명을 해.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회사에서 어제 맡겨놓은 이 자료 정리됐나요? 오늘까지 뭐 만들려고 목록 다 만들었나요?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은 머리가 아프잖아. 그냥 와가지고 이거 일 다 했어? 깔끔하잖아. 물어보기도 편해. 답하기도 편해. 그래서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했습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일 안 했습니다. 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력학에서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미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연력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력학에서는 일했어? 일 안 했어? 요거까지 해야 돼. 그럼 뭐 이틀 전에 뭐 한 갖고 와봐. 그러면 당신 때문에 연력학이 무너져? 나가! 뉴턴의 운동 법칙. 네. 물질, 물체 하나하나 사이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 굉장히 미시적인 개념입니다. 원자와 분자 혹은 더 작은 단위에서의 물질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뉴턴의 고전역학 혹은 양자역학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그런데 연력학은 거대한 시스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자 단위의 설명은 아니고 일상 수준에서의 설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눈에 보이는 애들이야. 막 이런 애들을 다루는 거야. 따뜻하네. 이런 걸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면은 너무 거대해서 정말 압도당해버리는 이 우주의 스케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지금의 온도가 어떻고 지금의 압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문이다. 심플하잖아. 일단 용어부터가 좋아요. 너 중첩됐어? 미친 사람 같잖아. 근데 너 일했어? 이거는 일반인 코스프레가 가능합니다. 절대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력학에서 중요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 미시세계, 거시세계 다 중요해. 연력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한 거를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다.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연애할 때 왼쪽 분 멋있는데? 멋있는데. 오른쪽 분 멋있는데? 멋있는데. 이럴 수 있죠. 상대방이 멋지다 라는 거시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지. 멋있는데 굳이 왜 가슴팍에 선글라스를 꼽았지?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러면은 연애에서는 이 사람이 멋지구나, 이 사람이 아름답구나, 거기에만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연력학 1탄 복습이었는데 이거 애국민수 형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야. 50분 했잖아, 어떤 복습을. 그럼 이제부터 연력학 2부. 솔직히 재밌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갑니다. 연력학 제1법칙 뭐죠? 에너지
보존. 그치? 오. 에너지 보존 법칙. 뭐 뻔한 얘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력학은 시스템의 평형에 관한 학문입니다. 어떤 상태를 평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또 다른 평형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연력학은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네. 이 상태를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변화가 가능한 건지, 어떤 변화가 불가능한 건지, 이게 자연적인 건지, 인위적인 건지, 이러한 규칙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만든 게 뭐냐?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딱 잡아서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만 정리하겠다. 이게 바로 연력학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혹시나 이 법칙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네. 이 법칙을 벗어나는 애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력학 제0법칙, 영법칙? 1법칙, 어? 2법칙, 3법칙. 순서상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 영법칙이 먼저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연력학 영법칙이 가장 마지막에 확립이 됩니다. 약간 아차차 했나 보다. 맞죠? 1, 2, 3 하고서 이제 네 번째 법칙이 딱 나왔는데 네. 이게 너무 근본인 거야. 야, 이 법칙은 진짜 절대적인데? 네네. 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4법칙으로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당겨. 1, 2, 3법칙을 또 미루면 안 되잖아. 0법칙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네. 그래서 1, 2, 3법칙 니네는 그대로 1, 2, 3이야. 하지만 얘가 절대적이니까 앞으로 와. 너는 0법칙이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초반부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왜곡이 많이 돼 왜곡이라고 해서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궤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법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1, 2, 3법칙을 하고 0법칙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도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당연한 얘기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는 절대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 이게 제1법칙이에요. 당연한 말이잖아.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에너지 뭐 없앨 수 있어요? 없죠? 좀 어려울 것 같잖아. 만약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어.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에너지나 사라지는 에너지는 없는 거고 네. 그냥 에너지가 형태만 계속 바꾸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핵심이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 누가 처음에 알아냈을까요? 과학자? 그렇지. 물리학자가 했을 것 같죠? 네.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의 외과 의사입니다. 물리학자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어쩌다가? 재밌죠? 네. 인간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가신 거예요. 독일의 율리우스 로베르트 폰 마이어라는 분입니다. 네덜란드 선박에서 의사로 일을 했어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떤 치료를 했냐면 이제 피를 뽑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사혈요법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에 정체되어 있는 피를 뽑는 의술인데 정식 어떤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체했을 때 따잖아요. 죽은 피를 뽑는다. 실제로 죽은 피라는 건 없지만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빼주면은 혈액순환에 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미 마이어가 이런 사혈요법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원의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았는데 정맥의 자주색 피가 아니라 동맥의 붉은색 피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피를 뽑으면은 소위 노폐물이 포함된 검붉은 피, 이런 피가 나오는 게 맞아요. 산소가 많으면 붉은색입니다, 피가. 근데 이거를 이미 다 써버렸어. 다시 연료를 채워서 또 돌아야 될 피잖아요, 이 피는. 그쵸. 다 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진한 자주색 피가 뽑히는 게 맞아. 너무 쌩쌩한 붉은 피가 뽑힌 거야. 이상하네. 다른 선원피를 뽑아볼까? 이래서 이제 다른 선원피를 뽑았는데 다른 선원들도 정맥혈에서 계속 붉은 피가 나온 겁니다. 혹시 열대지방이라서 그런가? 또 라는 약간... 생각에 빠져요. 그러면은 더 나가는 거야. 왜 더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맥에 있는 피가 동맥처럼 붉은색을 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네. 산소가 많이 포함이 된 피여야 돼요. 왜 이 선원들은 피가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더운 지역에 있으니까 네. 신진대사가 느려도 같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더우니까 굳이 내 체온을 올리는데 많이 안 써가지고 붉은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음식의 화학 에너지로부터 근육의 힘과 체온 유지를 위하는 열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그쵸? 그러니까 섭취하는 음식의 양으로부터 열을 얻는데 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열이 덜 소모되는 상황이라면은 얻는 열과 소모되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뤄서 이거를 잘 보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오. 네. 그렇게 되면 네. 열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되는구나. 여기서 더 나가 이제. 다른 에너지도 비슷한 형태로 교환이 되거나 보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에너지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 에너지끼리 서로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교환되거나 보존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의사가 떠올린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근데 이게 워낙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물리학자가 아니라 의사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시된 아이디어가 무시가 돼요. 너가 뭔데? 약간 네가 이런 뭔데 거죠. 에너지를 감히 들먹거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제임스 프레스컷 줄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 줄? 왔어. 이분이 역시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와우. 네, 부유한 양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양조업자입니다. 가업도 이었어. 오. 네, 아버지가 양조장을 팔기 전까지 양조장에서 일을 했어요. 양조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네. 요거 자체를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실험하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줄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딱 담아 회전하는 날개를 돌려서 물을 계속 저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죠. 아니 막 저.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아니 안 저어보셨구나.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게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물리적인 일 역시 에너지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 에너지와 열이 등가 관계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양조장에서. 잠깐만. 마이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줄은 뭘 했냐? 마이어가 안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열과 뭐 에너지 교환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쉬운데 줄이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일이 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학적인 증명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순수하게 어느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정확해지면은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열이 나오는지가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법칙이 되는 거야, 법칙이. 정말 줄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줄을 다 아는 이유가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스위스 알프스로 가요. 살랑슈에 있는 폭포에서 폭포 꼭대기와 바닥에서 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커다란 온도계를 신혼여행지에 가져갑니다.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지금. 신혼여행지를 고른 것부터 이제 줄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네,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은 줄이 세워놓은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778피트 아래로 물이 떨어지면은 온도가 위에보다 아래가 화씨 1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어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신혼여행지 근처에 딱 그 정도의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장비를 신혼여행지에 준비해서 간 거죠. 그래갖고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오늘 좀 뭐 실험 한번 하자. 이제 실험을 하러 갑니다. 잘 됐을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 자연 폭포잖아. 이게 제대로 물이 낙하를 안 하다 보니까 실험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신혼여행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은 점성을 가진 유체가 얻는 에너지를 측정하거나 기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열, 이런 거를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옥스포드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발표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역시나 줄의 연구가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어? 에너지가 뭐 보존이 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논문 발표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논문 발표 시간을 제대로 줘야 되잖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짧게 말로만 그냥 요약해 설명해라. 어차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대충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별 의미 없는 연구처럼 지나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줄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창조주의 소유물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어떤 이론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힘이 소멸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소유물, 이 에너지라는 거죠. 어떤 이론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소멸된다고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일이 행해진다면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은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스쳐가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묻힐 가능성이 높았어. 근데 이 발표를 들었던 한 과학자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나이가 드셨지만 당시 젊고 촉망받는 과학자 윌리엄 톰슨.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핫한 분이에요. 이분이 흥미를 보여요. 줄의 짧은 발표에서.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톰슨이 줄보다 6살이 어린 당시 저때 톰슨의 나이가 23살. 톰슨은 21살에 이미 케임브리지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글라스고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가 된 상황이에요. 23살에. 야, 23살에 뭐 하고 있었냐 나는? 네. 이분 때문에 줄의 연구가 묻히지 않고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톰슨 같은 경우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천재였어요. 완전 천재성을 갖고 있었어요. 와. 네. 이미 톰슨은 14살 때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지구의 형태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대학에서 상을 받아요. 와. 15살 때, 17살 때 케임브리지 수학 저널에 3편의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때 톰슨이 낸 논문에 열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카르노 기관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요. 학회에서 줄의 발표를 보고 2주가 지났습니다. 네. 이때가 어느 시기냐? 줄이 신혼여행 간 그때예요.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2주 있다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줄이. 신혼여행지에서 톰슨이 온도 측정하던 줄을 만나요. 발표하더랬는데 쟤 뭐하고 있어? 거기서 또 열을 재고 있는 거야, 신혼여행 와서. 톰슨이 놀란 거예요. 열에 대한 줄의 열정을 보고 얘는 진짜다. 그래가지고 톰슨이 줄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윌리엄 톰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추후에 남작의 자귀를 받습니다. 지금 톰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톰슨은 이 톰슨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톰슨은 바로 J.J. 톰슨, JJ. 조지프 존 톰슨입니다. 이분은 전기 전도에 대한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했고요.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톰슨입니다. 네. 네. 그래서 J.J. 톰슨과 헷갈리지 않으려고 네. 윌리엄 톰슨은 남작 자귀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켈빈경이라 부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와우! 절대 온도의 단위 K, 켈빈경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켈빈이 줄과 힘을 합쳐서 열역학 제1법칙을 해낸 거야. 켈빈경은 남작 자귀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로드라고 불러요. 아, 롤. 네. 이 켈빈경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묻히느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는 뉴턴의 옆자리에 묻힙니다. 이게 바로 로드 켈빈. 이게 켈빈의 급이다. 1의 단위 줄, 절대 온도의 단위 켈빈.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열역학 제1법칙을 해냈고 그 둘의 이름이 1의 단위와 절대 온도의 단위로 아직까지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줄과 켈빈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몸은 죽었지만 그들은 단위가 되어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 다시 줄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하도 열역하게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업이었던 양조업에 소홀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세가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연금을 줘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까지 가요. 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었어. 아이고야. 근데 영국 여왕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줄이잖아. 연구해야지. 연금 때려. 일과 에너지의 단위인 줄. 제임스 프레스콧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줄은 돌아가시고 나서 묘비에 772.55라는 숫자가 적힙니다. 해수면에서 1파운드의 물을 화씨 60도에서 61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일당량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평생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등가 교환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던 줄, 그 줄이 실제 실험을 해서 찾아낸 숫자. 그 숫자가 죽고 나서 묘비의 가장 꼭대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에 줄, 톰슨, 맥스웰, 볼츠만 이런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네. 연력학 제1법칙이 공개됐는데 그 시기가 또 좋아요. 그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 당시였습니다. 증기기관, 이게 바로 연력학의 핵심이죠.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다고? 이 개념이 나왔는데 실제 열로다 물을 끓여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력학 제1법칙에 관심을 갖게 돼요. 어쩌면 사실 이 연력학이 아무도 관심 없을 분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엄청난 기회가 등장을 한 거고 네. 도대체 증기기관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학문의 분야가 등장을 한 거죠. 석탄, 가스, 이런 연료들이 에너지를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저장하느냐? 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연소시킨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들끼리 새롭게 결합하거나 다른 결합으로 바뀌면서 일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석탄이나 가스가 화학 결합의 형태로 에너지를 쥐고 있었던 거야.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 열을 사용해서 증기를 만든다. 증기가 만드는 압력으로 터빈을 돌린다. 이게 바로 증기기관의 탄생인 거죠. 이 힘을 자석 내 코일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을 하면 여기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전류. 우리는 이미 전자기학을 알고 있죠.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지나가면 자기장이 생긴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갑진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류도 만들 수가 있다. 와. 즉, 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보조 배터리에 넣어 다시 화학 결합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충전기에 꽂아. 화학 결합이 다시 재결합되거나 풀리면서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또 여기 들어가 전기가. 네. 그럼 또 전기가 들어오면은 또 우리가 막 전기를 써. 네. 그럼 전기가 사용되면서 반도체 안에서 열 에너지로 막 손실이 되면서 발열이 일어나고 하면서 막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 이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에너지는 절대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에너지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는 에너지가 계속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변하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한 게 다음 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카르노 기관입니다. 왼쪽에 있는 프랑스의 공학자 사디 카르노가 만든 이상적인 열 기관입니다. 네. 켈빈 경이 17살 때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때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게 바로 이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러면 카르노 기관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마찰이나 열 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어떤 엔진을 작동시키면 완벽하게 모든 화학 에너지는 가능한 최대한 일로 바뀌어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카르노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은 2개의 가역 등온 과정과 2개의 가역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에서 2로 갈 때 온도 변합니까? 오른쪽은 안 변하죠. 그러면 등온이죠. 부피 변합니까? 변해요. 커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등온 팽창이다. 2에서 3은 역시나 팽창하죠. 근데 2에서 3은 온도 변합니까? 변해요. 변해요.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3에서 4로 가면서 이제 압축되죠. 네. 온도는 똑같으니까 등온 압축. 4에서 1로 갈 때 단열 압축.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횟집에서 광어회를 뜨는데 아저씨가 3kg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저씨 이거 회 3kg 나와요? 아저씨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왜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으로 이거는 3kg짜리 광어를 잡으면 회가 3kg입니다. 이거는 카르노 회야. 근데 현실적으로 됩니까? 안 돼.
굉장히 이상적인 기관이 카르노 기관인 거고 실제로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다 손실이 돼서 남아있는 내 입에 들어오는 회의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쵸. 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카르노 기관보다 높은 열 효율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이 기준을 주는 게 카르노 기관, 카르노 효율인 건데 네.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 만져보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즉 엔진이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저 열도 다 손실되는 에너지인 거야. 그 다음에 마찰로 발생하는 음파, 진동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또 손실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40%만 넘으면 정말 훌륭하게 설계가 잘 된 기관이에요, 현실에는. 만약에 계산했는데 효율이 50%네? 이러면은 이제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효율이 굉장히 좋은 기관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는 출력량 자체가 정말 적어서 현실에 사실 실용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광어회 좀 수율을 높일 수 없어요? 그때 아시겠다 이러는 거야. 너 내가 90% 떠줄게. 대신 아저씨가 1g짜리 광어를 뜨니까 수율이 90% 나와. 그쵸.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져도 네. 실제로는 현실에서 출력량이 너무 작아서 네. 아예 못 쓰는 무의미한 효율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식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요거를 고민했어요. 보여드릴까 말까. 요 식은 에너지의 변화는 Q, 시스템이 받은 열. 여기서 시스템이 외부에 수행한 일. 네. 이거를 뺀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요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연력학 제1법칙을 관통하는 식입니다. 네. 이 식은 우리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 전체가 하나의 고립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식에 의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모든 가능성을 설명하는 식,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저 식을 봤을 때 네. 우리가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야. 연력학 제1법칙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에너지 보존이라는 사실 이 딱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 5글자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 인물들에 대한 얘기부터 1법칙에 대한 시까지 어마무시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근데 진짜가 남아있어요. 엔트로피,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언젠가 찾아올 연력학 개론 3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 네, 제가 조금만 맛배기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 없는가? 두 번째, 타임머신은 만드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최소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낼 겁니다. 와. 기분 좋으니까 랜덤 채팅 하나 있죠. 요거 재밌네. 안들 감독 교수님. 반츠는 늘어나도 내 반츠다. 괜히 읽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